차디찬 감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아테네의 노을은 유난히도 붉었지요. 마치 누군가의 피가 하늘에 뿌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한 노인이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독약인 동미나리즙이 가득 차 있었죠. 제자들은 소리죽여 울었고 어떤 이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잔을 든 노인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평온하게 그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현장에 젊은 아리스토클레스, 훗날 우리가 플라톤이라 부르게 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마지막 목울림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정의를 말하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처형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그 비극적인 장면은 청년 플라톤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지혜의 여정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지혜를 담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플라톤이 태어난 시대는 아테네의 찬란한 영광이 서서히 저물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테네의 마지막 왕인 코드로스의 후손이었고 어머니 역시 위대한 입법가 솔론과 혈연으로 이어진 집안이었죠. 금수저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그가 장차 아테네를 이끌 위대한 정치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며 마주한 세상은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스파르타와의 기나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굶주린 이들과 부상병들로 넘쳐났고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플라톤은 화려한 연회장보다는 전쟁터의 비명과 정치적 음모를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아테네에는 30명의 참주라 불리는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친척인 크리티아스와 카르미데스도 그 중심에 있었죠. 그들은 플라톤에게 권력의 한자리를 제안하며 함께할 것을 권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플라톤은 잠시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기회가 왔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아테네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존경받던 현자인 소크라테스에게까지 부당한 명령을 내리며 그를 범죄에 가담시키려 했습니다. 플라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과 혈연으로 얽힌 권력자들이 보여준 추악한 민낯은 그가 꿈꾸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재 정권은 무너졌고 다시 민주주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다를 것이라 기대하며 다시금 정치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민주주의는 그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의 광기에 휩쓸린 법정은 아테네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신성모독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날 이후 플라톤의 가슴 속에 있던 정치에 대한 열망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의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토록 어리석은가? 왜 다수의 결정이 정의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가? 피로 물든 아테네의 황혼을 바라보며 청년 플라톤은 결심했습니다. 현실의 권력이 아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찾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철학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일고 땀냄새가 진동하는 아테네의 체육관 이스테미아 경기장입니다.
두 청년이 서로의 몸을 옥죄며 근육이 비명처럼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춥니다. 관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흙먼지를 털며 일어선 청년의 어깨는 유난히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넓은 그 어깨를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죠. 이 건장한 레슬링 선수가 훗날 서양 철학의 거대한 산맥이 될 플라톤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자한 노학자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플라톤의 본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죠.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이름에는 최고의 명성이라는 화려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레슬링 스승인 아리스토는 제자의 우람한 체격을 보고 플라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넓다는 뜻을 가진 플라톤은 그의 넓은 어깨나 넓은 이마 또는 그가 구사하는 광활한 논리체계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진 셈입니다. 플라톤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성과 야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청년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로서 그는 음악과 문학 그리고 기하학을 배웠지만 동시에 신체를 단련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테네 귀족들에게 건강한 신체에 깃든 건강한 정신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의 쾌감을 맛보던 그 근육질의 청년은 육체적인 힘이 주는 성취감과 정신적인 갈증 사이에서 묘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태양 아래 디오니소스 극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배우들이 가면을 쓴 채 인간의 비극과 운명을 노래하고 있었고 관중들은 그 장엄한 서사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테네 최고의 문학 수재로 꼽히던 청년 아리스토클레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편의 비극을 써내며 차세대 극작가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기록한 두루마리 대본들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곧 열릴 비극 경연대회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다듬은 그의 영혼과도 같은 작품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무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간 그는 한 노인의 목소리에 홀린 듯 멈춰 섰습니다. 그 노인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수식어도 감동적인 운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끈질긴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네는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단지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힘인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의지인가? 청년 플라톤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자신이 시로 표현하려 했던 그 모든 거창한 감정과 운명론이 소크라테스의 송곳 같은 질문 앞에서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은 아름다웠지만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신은 사람을 울릴 수는 있었지만 영혼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며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길로 플라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간직해온 자신의 비극 대본들을 마당 한복판에 쌓아 올렸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극찬하고 가문의 어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화려한 문장들을 말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파피루스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여,
이리 오소서. 아리스토클레스는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시인으로서의 죽음이자 철학자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매몰되었던 과거의 자신을 불태우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식이었죠. 이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아테네 사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천재 작가가 남노한 늙은이의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광대가 되었다며 비웃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곁에서 비로소 진짜 배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승은 결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할 때까지 몰아붙였지요. 플라톤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즐겼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된다는 것이 스승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광장에서 만나 해가 질 때까지 대화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스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이었고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전에 플라톤이 넓은 어깨를 가진 육체적 강자였다면 소크라테스를 만난 후에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실을 불태운 자리에 남은 것은 재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을 철학의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대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정치는 더욱 혼탁해졌고 진실을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권력자들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플라톤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을 향해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 안은 501명 배심원들의 고함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인간이라 칭송받던 소크라테스가 죄수의 몸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죠. 죄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으며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실을 말하는 입을 막으려는 권력자들의 비겁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청년 플라톤은 군중 틈에서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스승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아테네라는 거대한 말에게 보낸 등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든 말을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쏘아대는 등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임으로써 다시 깊은 잠을 빠져들겠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악하게 사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법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에게 독배를 내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를 탈옥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폰도 준비했고 도주 경로도 확보했죠. 하지만 스승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테네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불리하다고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한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정의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울먹이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담담하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자신의 다리를 만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여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나.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치유의 과정이라는 철학적 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숨소리가 멈췄을 때 플라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테네, 그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민주주의가 가장 고귀한 인간을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어리석은 결정이 진리를 단죄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플라톤은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민낯입니까? 플라톤은 울부짖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은 곧 아테네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부패한 도시에서 진리를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의가 죽은 땅에서 철학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플라톤은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아테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목적지도 없는 기나긴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은 청년 플라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남겼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유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이집트의 나일강 줄기를 따라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배 위에는 남루한 여행자의 차림을 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온 지 벌써 몇 해인가요? 스승 소크라테스를 잃은 슬픔과 조국 아테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뒤로하고 플라톤은 정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인류가 쌓아온 지혜의 원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 선 플라톤은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온 저 거대한 석조물들은 인간의 생명은 짧아도 진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죠. 그는 이집트의 사제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아테네의 지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통찰합니다. 사제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클레스여, 당신들 그리스인들은 영원히 아이와 같군요. 수천 년의 기록을 가진 우리 앞에서 당신들의 역사는 어제 일어난 소동에 불과합니다. 플라톤은 그들의 고대 기록과 질서정연한 우주관을 접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발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남부 타렌툼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지기이자 철학적 동반자인 아르키타스를 만납니다. 아르키타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장이자 정치가였죠. 플라톤은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숫자와 비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두 철학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르키타스가 말했습니다. 플라톤, 자네는 저 별들이 왜 저토록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도는지 아는가? 그것은 신이 수학이라는 언어로 우주를 빚었기 때문이라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나 그 뒤에 숨은 수학적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지. 플라톤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에 대한 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찾으려 했던 정의와 선 역시 저 별의 궤적처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형상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 완벽한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훗날 그의 철학적 정수인 이베아론의 씨앗이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랑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어깨를 가진 청년은 이제 넓은 세계를 품은 현자로 변모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리를 향한 여정은 달콤한 사색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그를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강력한 참주 디오니시오스가 그를 초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플라톤은 그것이 자신의 철학을 현실 정치에 실현해 볼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노예 시장의 차디찬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방랑자 플라톤은 이제 철학자, 정치가라는 위험한 도박판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진리를 찾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권력의 독리가 가득한 시라쿠사의 궁전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진주라 불리는 도시 시라쿠사의 궁전은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한 보석들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진귀한 음식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숨이 막히는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는 변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독재자였으니까요. 플라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궁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독재자라도 진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그가 꿈꾸던 철인 정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찬양하고 아첨하는 말들만 듣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연회 도중 플라톤은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참주여,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억압하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와 절제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화려함은 모래 위에 세운 산과 같습니다. 디오니시오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던지며 포효했습니다. 감히 일개 철학자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네 놈이 말하는 정의가 칼보다 강하단 말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죽음의 위기가 닥쳤지만 플라톤의 친구이자 참주의 매제였던 디온의 간곡한 부탁으로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는 플라톤을 죽이는 대신 더 끔찍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배에 플라톤을 태우면서 선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자를 그리스 본토가 아닌 아이기나 섬의 노예시장에 팔아버려라. 배가 아이기나 섬에 도착했을 때 플라톤은 거칠게 끌려 내려왔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곁에서 진리를 논하던 위대한 철학자가 이제는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찬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차디찬 나무 판자 위에 올려졌습니다. 노예 상인은 그의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며 구경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놈은 힘도 좋고 글도 읽을 줄 아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누가 이 자를 사가겠습니까? 플라톤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온 이데아라는 영원한 진리가 인간이 짐승처럼 사고파는 이 현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추악함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키레네 출신의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오랜 지인이었던 안니케리스였습니다. 안니케리스는 노예시장 한복판에서 비참하게 서 있는 친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거액의 은전을 내놓으며 플라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끊어주었죠. 아니케리스는 플라톤이 몸값을 갚으려 하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친구여, 이 돈은 자매를 산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지혜를 구한 것이네. 어서 돌아가서 자네가 보았던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나. 노예 시장의 차디찬 쇠사슬에서 풀려나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계로 진출해 자신을 팔아넘긴 이들에게 복수하거나 다시 권력을 잡으려 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플라톤의 시선은 화려한 광장이 아닌 아테네 외곽의 조용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영웅 아카데모스의 이름을 딴 그 울창한 올리브 나무 숲에서 그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서구 교육의 뿌리이자 최초의 대학이라 불리는 아카데미아의 탄생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몇몇 악인이 아니라 대중의 무지였다는 것을 말이죠. 제대로 된 교육 없이는 정의로운 국가도 행복한 시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이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아 입구에 커다란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오지 마라. 이 문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치를 배우러 온 이들에게 뜬금없이 수학이라뇨.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 왜 딱딱한 숫자와 도형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인자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기하학은 우리 영혼의 눈을 감각의 세계에서 떼어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로 돌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간사의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카데미아는 단순히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거닐며 끊임없이 묻고 대답했습니다. 산책하며 철학을 논한다는 의미의 소유학파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되었죠. 그들은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의 영혼,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정치 체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를 해부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숲에서 보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노예 시장에서의 수모도, 권력자들의 위협도, 이곳의 평화로운 토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지식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영혼의 시력 교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면 밝은 빛을 보았을 때 통증을 느끼겠지만 그 통증을 견뎌야만 비로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죠. 이 아카데미아에서 자라난 인재들은 훗날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가 각 도시의 법을 만들고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는 훗날 플라톤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계승자가 될 17살의 천재 소년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 소년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지혜의 씨앗이 이제 거대한 숲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깊고 습한 동굴 아닙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 그리고 목까지 쇠사슬에 묶인 채 벽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커다란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과 사람들 사이로는 인형을 든 이들이 지나가고 있죠. 벽면에 비친 기괴한 그림자들을 보며 동굴 속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가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진짜 생명체의 소리인 줄 알았고, 그림자가 움직이면 그것이 우주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결박에서 풀려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마주한 불빛은 그의 눈을 찌를 듯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 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동굴 밖에서 마주한 태양빛은 불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는 눈이 멀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이 빛에 적응하자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벽면에 비쳤던 앙상한 그림자가 아니라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진짜 나무를 보았습니다. 차가운 그림자 소리가 아니라 맑은 소리로 지저귀는 진짜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진실이라 믿었던 동굴 속 그림자들은 한낱 가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쁨에 넘친 그는 다시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보며 다투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굴로 돌아온 그의 눈은 이미 태양빛에 익숙해져 오히려 어둠 속의 그림자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더니 눈만 버려가지고 돌아왔구나. 너의 말은 다 헛소리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자고 재촉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유로 꼽히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을 본 자는 바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쳤다며 죽이려 한 동굴 속 사람들은 바로 아테네의 군중들이었죠.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진짜라고 믿으며 집착하는 재산이나 명예, 혹은 타인의 시선이 혹시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는 아닙니까? 진짜 소중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플라톤은 아카데미아의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교육이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그 과정은 태양빛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했던 편견을 버리는 일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동굴 밖의 진짜 세상을 통치할 자격을 얻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시선은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로 향합니다. 동굴 밖을 본 지혜로운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서구 정치 철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국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는 현실의 권력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고도 가혹한 설계도였습니다. 캄캄한 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선원들이 서로 키를 잡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 다짐을 벌이고 있죠. 어떤 선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어떤 선원은 상대방을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별의 위치를 읽고 바람의 결을 살피는 항해사는 구석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소외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사에게 말합니다. 저 별 따위가 우리 배를 움직이는데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이 키를 누가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의 정치를 이 난장판이 된 배에 비유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도덕적 신령도 없는 이들이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 대중을 선동하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 그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항해사처럼 버림받는 현실. 플라톤은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었죠.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거대한 답변서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국가를 인간의 영혼과 닮은 꼴로 설계했습니다. 우리 몸에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가 있듯이 국가에도 세 가지 계급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지혜를 상징하는 머리는 통치자가 들고, 용기를 상징하는 가슴은 군인이 들며, 욕망을 상징하는 배는 생산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 세 부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탄생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제시한 통치자의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도자, 즉 철인 왕은 개인의 재산도 가족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적인 욕심이 공적인 정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공동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금과 은을 만지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진리와 지혜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수도승과 같은 삶을 강요받은 셈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가혹한 조건을 견디며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중이 그런 통치자를 받아들일까요? 플라톤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애초에 금과 은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쳐서 각자의 역할에 순응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이것은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주의의 광기를 목격한 그에게 다수의 무지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 구상은 단순히 종이 위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이 완벽한 국가가 이 세상 어디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이상 국가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인류의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혜가 권력을 잡고 권력이 지혜를 따르는 세상. 플라톤이 꿈꿨던 이 거대한 이상은 이제 아카데미아의 담장을 넘어 다시 한번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시라쿠사에서 다시 한번 운명의 부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라쿠사의 항구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활기차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는 60대 노학자 플라톤의 마음은 복잡했죠. 이곳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증오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생 수건인 철인 정치의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제자들은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라쿠사행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의 철학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명감 때문이었죠. 포콘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디오니시오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플라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자 친구였던 디오는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젊은 왕은 아직 순수하고 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깨우친다면 시라쿠사는 우리가 꿈꾸던 이데아의 지상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 간곡한 요청이 플라톤의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플라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젊은 왕 디오니시오스 2세는 플라톤을 성대하게 맞이했고 궁전 곳곳에는 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 부려둔 고운 모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 술과 향락에 빠져 살던 신하들이 이제는 막대기를 들고 모래 위에 삼각형과 원을 그리며 우주의 질서를 논하고 있었죠. 시라쿠사 전체가 거대한 아카데미아로 변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플라톤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의 목소리가 권력의 심장부에 닿았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왕의 호기심은 깊은 철학적 성찰보다는 화려한 웅변과 지적 유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강조하는 절제와 도덕, 그리고 사유의 고통을 견디기에는 왕은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둘러싼 간신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귀에 끊임없이 독을 속삭였습니다. 저 플라톤이라는 노인과 디오는 왕의 눈을 가리고 철학이라는 면목하에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하학에 빠져 있는 동안 저들은 아테네의 군대를 불러들일지도 모릅니다. 의심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시오스 2세는 차가운 표정으로 디온과 플라톤을 불렀습니다. 왕은 디온이 반역을 꾀했다는 위조된 편지를 증거로 내미며 그를 즉시 국외로 추방해버렸습니다. 플라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할 유일한 통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플라톤은 당장 아테네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플라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플라톤을 존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디오니시오스 2세는 플라톤을 궁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겉으로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귀빈이었지만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포로와 다름없었습니다. 플라톤은 창밖의 바다를 보며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리는 결코 권력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왕에게 기하학을 가르쳤지만 왕의 영혼에 깃든 탐욕과 의심은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모래 위에 그려진 기하학 무늬들은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방 안에서 플라톤은 깨달았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요. 이제 그는 이 금빛 감옥에서 탈출해 자신의 실패를 아카데미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라쿠사의 재회는 달콤한 꿈이 아닌 처절한 정치적 유배의 시작이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매일같이 플라톤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플라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스승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디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더 해주어야 아테네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접으시겠습니까? 왕의 말은 애원이 아니라 집찰기였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지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를 곁에 둔 자신의 권위만을 사랑했던 것이죠. 플라톤은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일은 국가의 법을 바꾸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은 플라톤에게 엄청난 재물을 제안했습니다. 아테네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은전과 보석들이었죠. 하지만 플라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금부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깃든 절제입니다. 당신이 친구인 디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 아무리 많은 기하학을 배운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왕은 플라톤의 거처를 궁전 밖 용병들의 숙소 근처로 옮겨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유폐였죠. 용병들은 플라톤을 증오했습니다. 왕이 철학에 빠져 전쟁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플라톤의 창문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렀습니다. 저 늙은 철학자를 죽여버려야 한다. 저놈이 우리 왕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플라톤은 매일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60을 넘긴 노학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플라톤을 구원한 것은 멀리 타렌툼에 있던 친구 아르키타스였습니다. 플라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르키타스는 즉시 시라쿠사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죠. 디오니시오스 왕이여, 플라톤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온 그리스의 보물입니다. 만약 그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긴다면 우리 타렌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즉시 석방하여 아테네로 돌려보내십시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르키타스의 경고에 디오니시오스 2세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왕은 플라톤에게 비꼬듯 물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가면 나와 시라쿠사를 얼마나 욕하고 다니겠소? 플라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아카데미아에는 당신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우리 대화의 한 구절로 남을 뿐입니다. 배가 시라쿠사 항구를 떠나 멀어질 때 플라톤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번의 시도와 2번의 처참한 실패. 그는 자신이 설계한 이상 국가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구현되기 힘든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절망으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맑게 빛나고 있었죠. 현실의 왕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의 왕국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배 위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권력자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바치겠노라고 말이죠. 아테네의 푸른 올리브 숲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다음 저작인 법률에 대한 구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패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현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은은한 등불이 비치는 아가톤의 집 연회장입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포도주 향과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여 흐르고 있었죠. 아테네의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잔치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악단의 연주나 화려한 출판 대신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죠. 오늘 밤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자 인간의 영혼을 가장 격렬하게 흔드는 사랑에 대해 한마디씩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대화록이라 불리는 향연의 시작입니다. 플라톤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남녀 간의 애틋함을 넘어 인간을 어떻게 신의 영역으로 이끄는지를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그려냈습니다. 먼저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먼 옛날 인간은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팔이 4개, 다리도 4개, 그리고 얼굴이 2개인 원형의 존재였다는군요. 그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신들에게 도전하려 했습니다. 분노한 제우스는 인간을 반으로 쪼개버렸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아 평생을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운명처럼 끌리는 이유는 원래 하나였던
영혼의 조각을 맞추려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낭만적이고도 서글픈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만티네아의 지혜로운 여인 디오티마에게 배웠던 사랑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신인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풍요로움 사이를 잇는 거대한 가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사랑의 사다리라는 놀라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상대방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됩니다. 그것이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시들기 마련이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은 두 번째 칸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결한 성품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다리는 더 높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혼을 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학문의 아름다움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코 변하지도 썩지도 않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인 미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에게 사랑이란 결국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던 셈입니다. 시라쿠사에서 현실 정치의 쓴맛을 보았던 플라톤에게 이 사랑의 사다리는 커다란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했던 욕심은 내려놓고 대신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 아름다움을 찾아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사명임을 그는 향연을 쓰며 다시금 다짐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반만 본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사랑의 열병을 지나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그가 마주한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 차디찬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직전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는 슬픔이나 비탄이 아니라 오히려 경이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절벽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좁고 답답한 감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얻는 축제라고 말했죠. 플라톤은 스승의 이 위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파이돈이라는 대화록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치 잠시 빌려 입은 낡은 옷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헐거워지고 구멍이 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인 우리의 영혼은 결코 낡거나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시끄러운 감각들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맑게 깨어나 영원한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날 감옥에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프라는 악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프의 몸통과 줄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만 그 줄을 튕겨서 흘러나오는 조화로운 선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프가 부서지면 그 선율도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하겠지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율은 하프라는 물질을 도구 삼아 잠시 세상에 울려 퍼질 뿐이지 그 선율을 만드는 조화의 질서 자체는 악기가 없어져도 우주의 어딘가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는 악기가 연주를 멈춘다고 해서 그 안에서 고귀한 삶을 연주했던 영혼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플라톤은 삶과 죽음을 마치 낮과 밤의 순환처럼 보았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야 다음날 다시 깨어날 힘을 얻듯이 죽음 또한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저 높은 곳에 있는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에 머물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무언가를 배우고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보석처럼 새겨져 있던 영원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죠. 플라톤은 이것을 상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때 가슴이 뛰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머물렀던 고향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스승의 모습은 플라톤에게 영혼 불멸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악을 행하며 세상을 어지럽힌 자들은 죽음이라는 구멍 뒤로 비겁하게 숨을 수 있겠죠. 하지만 플라톤은 단언합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의의 저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벗어던진 뒤 그 저울 위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영혼은 더 밝은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쳤던 영혼은 정화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차가운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여행을 마친 여행자가 신발을 벗고 본래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귀가와 같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 귀가의 시간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맑게 닫고 가꾸라는 격려입니다. 이제 노년의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넘어 자신의 삶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뜨거웠던 이상주의에서 내려와 이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잡아야 할지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불꽃이 담긴 거대한 저작인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카데미아의 깊은 밤, 올리브 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서늘합니다. 여든을 넘긴 노학자 플라톤은 여전히 등불 아래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넓은 어깨를 펴고 이상적인 국가와 완벽한 철인 왕을 노래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조금 더 두껍고 무거운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 저작이자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법률입니다. 시라쿠사에서 겪었던 처절한 실패와 배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한 인간 본성의 나약함은 플라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늘 위에 떠있는 이데아의 성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먼지 가득한 땅 위에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이름의 성벽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법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고 맙니다. 권력이라는 독주는 가장 맑은 영혼조차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인 왕의 개인적인 지혜보다 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규칙인 법이 필요합니다. 왕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공정한 법 말입니다. 그가 설계한 이 두 번째로 좋은 국가는
첫 번째 이상 국가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그는 이제 공동주택이나 재산 몰수 같은 극단적인 주장 대신 적절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상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코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와 교육입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노학자는 펜을 굴리며 아테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법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바뀌고 대중의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 사회는 곧 동굴 속의 어둠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 경고했죠. 그는 법의 서문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글이었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배가 건네는 조언처럼 말입니다. 법률을 집필하던 플라톤의 모습은 더 이상 거창한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는 할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황혼의 문턱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손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같지만 그 줄을 당기는 이가 탐욕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황금사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 황금사슬이 바로 법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촛불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여정도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밤이 깊어갑니다. 기원전 347년의 어느 평온한 저녁이었죠. 아카데미아의 올리브숲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81살의 노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침상에 편안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느 친구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가 피곤함을 느껴 잠시 방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고도 하고, 혹은 마지막 원고를 다듬다가 조용히 붓을 놓았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마지막은 그가 평생 추구했던 철학적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감았던 눈을 잠시 떠서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시절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며 느꼈던 그 처절한 분노와 노예시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느꼈던 그 수치심, 그리고 시라쿠사의 궁전에서 맛보았던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들, 그 모든 거칠고 험난했던 인생의 파도들이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의 영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테네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록 그가 생전에 아테네의 정치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아테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영혼이자 인류의 스승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죠.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카데미아의 숲 한복판에 정성스럽게 안치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절제와 지혜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하늘로 이끈 자, 여기에 잠들다. 플라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지혜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아카데미아는 그 후로도 무려 900년 동안이나 서구지성의 중심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정치가들이 그 숲을 거닐며 플라톤의 질문을 이어받았죠. 훗날 위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 2000년의 역사는 결국 플라톤의 철학에 각주를 다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라파엘로의 명화 아테네 학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 한복판에서 붉은 옷을 입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갈등, 그리고 사라져버릴 헛된 욕망 뒤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빛, 즉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걸어온 길이 정답이었을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진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자 노력했던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당신의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속에서 혹은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잠시나마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동굴 밖의 태양을 마주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플라톤이 꿈꿨던 저 별빛 같은 진리의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